요즘 미 해군 내부에서 가장 자주 오가는 말은 동맹이 아니라 사실상 구조 요청에 가깝습니다. 배는 모자라고 시간은 바닥났고 미국 안에서는 군함을 만들어낼 손과 공정이 동시에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 해군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태평양 서쪽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장면을 지적합니다. 미 해군이 더 이상 자국 조선만으로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현실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계획 대비 연간 군함 인도 속도는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고 그 여파는 이미 작전 일정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한복판에서 미국이 찾은 해법은 새로운 설계가 아니라 검증된 생산국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미 해군이 지금 원하는 것은 화려한 기술 설명서가 아니라 약속한 날짜에 실제로 바다에 띄울 수 있는 군함입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을 숫자와 실적으로 증명해온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이제 미국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회계감사원 보고서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컨스텔레이션급이 기존 이탈리아 베르가미니급을 기반으로 한다는 명분과 달리 미국 해군 요구사항이 계속 추가되면서 설계 변경 횟수가 수십 차례 누적되었고 그 결과 척당 건조 비용이 초기 예상치였던 약 10억 달러 수준에서 15억 달러를 넘어서는 구간까지 치솟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척에 약 2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건조 속도마저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미 의회 입장에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언론 워싱턴 포스트는 이 문제를 단순한 함정사업 실패가 아니라 미국 해군이 냉전 이후 처음으로 중형 수상 전력 공백을 체감하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퇴역 이후 20년 가까이 제대로 된 호위 전력이 등장하지 않았고 LCS 사업이 사실상 실패로 정리되면서 이미 수십 척이 조기 퇴역 수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공백은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미 해군이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중형급 전투함 전력은 70척 이상이지만 실제 가용 전력은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 의회가 내린 결정은 의미심장합니다. 2026 회계연도 국가수권법에 처음으로 미국 군함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입니다. 아직은 미사일 추적함이라는 비전투함에 한정된 승인이고 수량도 2척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미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는 이를 상징적 균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존스법과 국가안보 논리를 앞세워 군함 해외 건조를 철저히 막아왔던 미국이 법률 차원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는 점 자체가 미국 조선 역량이 전략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한 셈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제 미 해군이 바라보는 기준은 명확해졌습니다. 가장 강한 배가 아니라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배입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디펜스 뉴스 보도에 따르면 향후 호위함 사업에서는 성능 경쟁보다 납기 준수 능력과 생산 안정성이 핵심 평가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설계가 이미 완성됐는지 여부보다 미국 현지에서 얼마나 빠르게 실제 선체를 띄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이 조건이 등장하는 순간 경쟁 구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모가미급과 한국의 KDDX가 동시에 거론되기 시작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모가미급을 실전 배치 단계까지 끌어올렸고 해외 수출 성과도 확보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KDDX는 아직 상세 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일본이 절대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해외 군사 분석가들은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에서 누가 배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일본은 자국 조선소에서 뛰어난 품질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지만 미국 현지에서 군함을 생산할 기반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오스탈 미국 법인 지분 확보 등으로 미 해군 함정을 실제로 건조해온 생산 거점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이 차이를 단순한 기업 투자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접근성의 격차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해군이 처한 현실은 냉정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든 그 이후 정권이든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 새 조선소를 건설하고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데 최소 7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 협력을 통한 우회로는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KDDX가 이미 완성된 모가미급보다 더 위험한 경쟁자로 인식되기 시작한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의 본질을 숫자로 풀어보면 미국 해군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상적인 설계가 아니라 현실적인 생산 능력입니다. 컨스텔레이션급의 실패를 들여다보면 그 기준이 왜 바뀌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초도함 착공 이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공정률은 12% 수준에 머물렀고 미 해군 내부 산정 기준으로는 연평균 공정 진척률이 7%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조선소에서 건조된 6,000통읍 구축함의 평균 공정 진척률은 연간 35%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순 비교가 아니라 동일 배수량급 함정 기준에서 5배에 가까운 속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회계감사원 자료를 보면 문제는 더 명확해집니다. 컨스텔레이션급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선체 중량이 초기 대비 약 13% 증가했고 전력 계통과 냉각 시스템 용량은 20%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체 재설계 비용만 척당 약 1억 2천만 달러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차세대 수상함 설계는 초기 단계부터 확장성을 전제로 전력 여유를 15% 이상 확보하는 구조를 적용해왔고 이 방식은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에서 이미 실증된 접근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설계 완성도가 아니라 설계 안정성이 얼마나 검증됐는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일본 모가미급을 숫자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가미급은 기준 배수량 약 5,500톤, 최대 만재 배수량 6,500톤급으로 설계되었고 자동화 비율을 높여 승조원 수를 약 90명 수준으로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건조 기간은 평균 36개월 내외로 평가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기준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일본 내 조선소 기준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 해군 표준 전투체계 전술 데이터 링크, 레이더와 무장 통합을 적용할 경우 일본 측 내부 분석에서도 재설계 기간만 최소 3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컨스텔레이션급이 겪었던 시행착오와 거의 동일한 경로입니다. 반면 KDDX는 아직 상세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한국 해군용 사양과 미 해군 사양을 동시에 반영한 이중 설계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조선업계 내부 기준으로 상세 설계 기간은 약 36개월, 이후 초도함 건조 기간은 48개월 수준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병렬화입니다. 설계와 생산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 이미 한국조선소의 표준 프로세스로 정착되어 있고 이 방식은 K9 자주포와 K2 전차 양산에서도 일정 신뢰도 95% 이상을 기록한 방식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미국 현지 생산 능력입니다. 일본은 미국 내 군함 건조 경험이 전무합니다. 신규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건설해야 하는데 미국 조선업계 자료에 따르면 중형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신규 조선소 구축에는 최소 6년에서 8년이 소요됩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미국 필리 조선소와 오스탈 미국 법인을 통해 미 해군 함정과 연안 전투함을 건조해온 실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스탈 미국 법인의 경우 연간 최대 3척의 중형급 군함블록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듈 단위 생산 경험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KDDX의 경우 초기 한 척에서 2척은 한국조선소에서 메가블록 형태로 건조한 뒤 미국 현지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건조 기간을 평균 30% 이상 단축시키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내부 검토 자료에서 제시한 목표는 초도함 기준 60개월 이내 인도입니다. 일본식 접근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정이지만 한국식 병렬 생산 구조에서는 현실적인 수치로 계산됩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격차는 분명합니다. 일본 모가미급의 자국 건조 단가는 약 5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 사양 적용 시 무장과 전투체계 교체 비용이 추가되면 척당 8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미국 현지 생산 전환 비용까지 더해지면 총 사업비는 컨스텔레이션급과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반면 KDDX는 초기부터 미 해군 요구 사양을 반영할 경우에도 척당 7억에서 7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 특유의 공정 표준화율이 70%를 넘는다는 점에서 가능한 수치입니다. 미국 해군이 지금 가장 민감하게 보는 지표는
납기 신뢰도입니다. 최근 10년간 한국 조선업계의 군함 납기 준수율은 94% 이상으로 집계되었고 일본은 약 82%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어느 국가가 미국 해군의 일정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결국 이 경쟁은 배의 성능을 비교하는 싸움이 아니라 미국 해군의 시간표를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의 문제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KDDX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숫자로만 놓고 보면 이미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11월 17일 한국 다산정약용암 세척추가 건조한다 영상입니다. 새벽 뉴스룸의 조용한 공기가 흔들린 건 해외 외신 두 곳이 거의 같은 시각에 올린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미국의 알레이버크 생산 병목을 대체할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다. 이 문장을 읽는 동안 전문가들은 곧바로 숫자를 펼쳤습니다. 미국이 연간 세척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1.6척도 못 만드는 알레이버크급 생산 능력, 중국은 연 4척 이상 핵심 구축함을 쏟아내는 무시무시한 속도, 그리고 한국은 정조대왕급 같은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을 3년 반 만에 조립 진수할 수 있는 현장 데이터를 말이죠. 바로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해군의 차기 핵심 사업인 KDDX가 정치적 개입과 입찰 방식 논란으로 15개월 넘게 표류하는 사이 외신들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라면 KDDX는 2030년부터 차례로 전력화되며 2036년까지 6척 체계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세 설계부터 선도함 업체 선정조차 1년 4개월이나 밀려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정반대로 읽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이미 정조대왕급 2척을 성공적으로 건조했고 두 번째 하민다산정약용함을 정확히 8,200톤급 스펙으로 진수하며 기술적 안정성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커그니션은 이 장면을 분석하며 한국이 협력할 경우 미 해군의 연간 최대 5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해외 매체가 한국조선업이 미국 조선소 건조 소요 대비 3분의 1 수준의 기간으로 동일급 함정을 만들 수 있다고 분석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해외 평가가 쏟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조용히 하나의 가설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KDDX를 잠시 멈추고 정조대왕급을 추가로 건조하는 것이 해군 전력 증강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표면적으론 단순한 대안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선택이 한국 해군, 한국 조선업, 미국 해군의 수요,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동시에 연결되는 거대한 고리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정량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전력화 속도, 다른 하나는 경제성입니다. 전력화부터 보면 KDDX는 2030년 선도함 인도 계획조차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정이 추가로 밀리면 2032에서 2033년 이후 첫 배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정조대왕급은 이미 검증된 플랫폼이므로 2026년 건조 시작, 2030년까지 세척 인도 가능이라는 실측 기반 일정이 가능합니다. 경제성은 더 극적입니다. 정조대왕급 한 척이 약 1조 3천억 원대, KDDX는 척당 약 1조 2천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표면적으로는 KDDX가 저렴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KDDX는 완전 신규 통합체계, 신규 센서, 신규 플랫폼 검증, 신규 무기 개발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척당 평균 단가가 최초 추정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정조대왕급은 이미 두 척이 완성되어 기술, 라인, 공정, 부품 수급이 모두 안정화된 상태라 가격이 오히려 더 일정합니다. 외신들은 바로 이 지점을 눈여겨봤습니다. 한국이 정조대왕급 추가 건조를 통해 미국과 마스가 협력으로 알레이버크급으로 개조하거나 신조 프로그램에 뛰어들면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이지스 구축함 생산기지가 되고 미국은 조선 병목을 해결하는 유일한 파트너를 확보하며 한국 해군은 2030년 이전에 최소 세척의 8,200톤급 전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계산이 아닌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정조대왕급은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와 SM-6, SM-3 같은 전략급 미사일을 통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플랫폼이며 미 해군은 자국 도크의 한계 때문에 이런 고성능 플랫폼을 한국에서 조립하는 방안을 실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KDDX 지연은 한국 입장에서 위기지만 세계 시장의 눈으로 보면 정조대왕급 추가 건조, 한미 공동 건조, 마스가 성공, 한국 조선업 글로벌 군함 생산의 중심축 등극이라는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 전문가와 조선공학자들은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생산 병목, 중국의 해군력 폭증, 한국 조선업의 초고속 건조 능력, 그리고 KDDX 사업의 지연을 하나의 방정식에 넣고 새로운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8,200톤급을 더 찍어내는 선택은 해군 전력 확보와 미국 동맹 강화, 조선업 세계 패권까지 모두 건드릴 수 있는 선택지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변수가 건조비 문제였습니다. 사실 정조대왕급은 덩치가 더 크니 비쌀 것 같지만 한국이 가진 평균 공정 단축률 28%, 조립 자동화율 30%대, 국산화율 80%대 같은 조선업 실적이 단가를 KDDX 대비 크게 차이나지 않게 만드는 현실적인 근거가 됩니다. 즉 외신이 말한 단 한 문장이 KDDX 표류라는 문제를 정조대왕급 추가 건조라는 해답으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판단이 한국 해군의 미래를 좌우할 갈림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KDDX와 정조대왕급을 둘러싼 논의가 더 복잡해지는 이유는 단순한 전력화 속도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훨씬 더 구조적인 데이터들이 숨어 있습니다. 업계가 가장 먼저 논의하는 것은 건조 안정성입니다. 현재 KDDX에 들어가는 핵심 기자재 중 42%가 신규 개발 품목, 21%가 재설계 품목, 기존 플랫폼에서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품목은 절반이 채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는 개발 과정에서 최소 28에서 34개월의 기술 검증 지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정조대왕급은 두 척 건조 과정에서 2,800여 종의 부품이 이미 검증을 마쳤고 조선소는 해당 부품의 조달부터 시작해 정비와 공정 순서를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기술 리스크 차이는 더 뚜렷합니다. KDDX는 전투 체계와 레이더가 모두 신규이기 때문에 체계 통합 과정에서 최소 1,500에서 1,800회 수준의 종합 기능 시험이 필요하다는 내부 자료가 있습니다. 반면 정조대왕급은 이미 구축된 체계에 대한 약 600회 내외의 기능 시험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테스트 리스크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경제성도 업계가 조용히 계산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KDDX는 척당 약 1조 2천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신규 플랫폼의 통합 리스크와 일정 지연을 감안하면 실제 척당 총사업비는 1조 4천억에서 1조 5천억 원 범위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정조대왕급은 대량 공정에서 단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1번함 때보다 2번함이 약 8% 저렴, 3번함부터는 공정 안정화로 척당 단가가 최대 12% 추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업계 내부 자료에서는 공정 자동화율을 조정하고 기존 도크 활용률을 높이면 척당 가격을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 원 범위까지 묶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즉, 더 큰 배가 훨씬 더 비싸다는 공식은 한국 조선업의 효율 앞에서 깨지는 셈입니다. 전략적 리스크 또한 두 함급의 격차를 만든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KDDX의 레이더는 A사 기반 신형 체계라 EIRP, 탐지거리, 신호처리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이 아직 완전 검증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업계 엔지니어들은 이 분야에서 최소 3-4년의 최적화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정조대왕급은 이지스 베이스라인 9 체계를 통해 사거리 240에서 460km인 SM6와 사거리 2500km 이상인 SM3의 운용 데이터와 신호처리 알고리즘까지 미국과 공유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 데이터 접근권이 한국 해군의 잠재 전투력을 완전히 바꿉니다. 국내 연구진은 KDDX용 대공미사일을 개발하면서 탐지, 추적, 교전 루프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정조대왕급은 이미 검증된 루프를 가져오며 통합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정조대왕급 2번함 기준 통합 기간은 약 14개월, 신규 플랫폼의 통합 예상치는 22에서 26개월로 약 1.7배 격차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력 공백입니다. 동북아 해역은 현재 중국이 공고5형 구축함 16척 이상을 투입했고 추가로 공고2D형만 30척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 속도면 2030
2030년이면 중국은 대형, 중형 합쳐 50에서 60척의 실질적 방공과 타격 플랫폼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흐름에서 KDDX-지연은 한 척이 아니라 해군 전체의 방어망을 5, 6년 늦추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해군 내부에서도 선제적 전력 확보와 KDDX 병행이라는 입장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대왕급 세척을 2030년까지 확보하면 한반도 주변 방공 구조의 갭을 최소 4년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조선 병목을 해결하고 인도 태평양 방위선 전체를 안정화하는 데 직결되는 전략적 해답이 됩니다. 지금 이 전쟁을 바라보는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의 시선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국경선이 어디까지 밀렸는지보다 누가 전선에 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총성과 포연보다 사람의 구성과 배치가 먼저 언급됩니다. 이 변화 자체가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전쟁이 전술의 단계에서 구조의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개된 국경교전 영상과 현장 사진들을 분석한 서방 안보 전문가들은 하나의 공통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선이 밀리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군대가 전선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인식 전환을 가장 먼저 보도한 곳은 로이터입니다. 로이터는 최근 국경교전 상황을 다루면서 전투 결과보다 동원 양상의 변화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전투 병력이 아닌 비전투 인원이 진지에 노출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병력 부족이나 지휘 통제 이상이 동시에 발생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특정 장면의 충격성이 아니라 그 장면이 여러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장 지휘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문제로 읽힙니다. 뒤이어 BBC 역시 유사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BBC는 이번 분쟁을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라 국가 통제 능력 시험이라는 틀로 해석했습니다. 교전 지역이 포이펫과 프라사타카 사원 인근 고지 그리고 뜨라주 해안선까지 확산되면서 캄보디아군의 병력 순환과 후방 관리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BBC가 강조한 대목은 민간인 대피 규모였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주민 이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방어선의 깊이가 이미 얕아졌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외신 분석을 종합하면 캄보디아군은 현재 두 가지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국군의 군사적 압박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 운용 압박입니다. 전선이 여러 축으로 나뉘면서 동일부대가 장시간 고강도 노출 상태에 놓이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동일 병력이 사흘 이상 교대 없이 배치된 사례가 확인됐다는 현지 취재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이는 전투 손실 이전에 전투 지속 능력이 먼저 고갈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피랑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국제사회 판단을 더 냉정하게 만듭니다. 국제구호 네트워크와 현지 행정 자료를 종합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분쟁 지역 인접주에서 수십만 명 단위의 민간인이 이동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인도적 통계가 아닙니다. 군사 분석에서 민간 이동은 방어선 안정도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사용됩니다. 전선이 안정적이라면 민간 이동은 제한적으로 관리되지만 지금은 그 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국군의 대응 방식 역시 외신의 집중 분석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습 횟수나 폭탄 중량 같은 자극적 수치가 아니라 작전 리듬이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중 전력이 투입되는 시점마다 지상 교전의 흐름이 즉각적으로 끊기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이는 단순한 화력 우위가 아니라 통합 작전 운용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중과 지상이 분단위로 연동되는 전장은 이미 다른 차원의 전쟁입니다. 이 지점에서 외신들은 캄보디아군의 구조적 약점을 분명하게 짚습니다. 무기 구성 자체는 결코 빈약하지 않지만 지휘 통신 체계의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제 소총과 대전차 화기가 다수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 공유와 명령 전달이 지연되면서 화력이 효과적으로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투는 장비 목록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연결성으로 승부가 갈립니다. 이 기본 원칙이 이번 전투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흥미로운 점은 국제사회의 언어 변화입니다. 초기에는 분쟁과 충돌이라는 표현이 줄을 이뤘지만 최근 보도에서는 관리 실패와 통제 상실이라는 표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교적 압박의 전조로 해석됩니다. 군사적 열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전선을 관리하지 못하는 국가는 외교 테이블에서도 발언권을 잃게 됩니다. 전쟁은 화력으로 시작되지만 유지되는 것은 구조입니다. 지금 외신들이 바라보는 캄보디아 전선은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첫 국면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세계가 주목하게 될 것은 전투 장면이 아니라 전쟁을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의 잔존 여부입니다. 여기까지가 해외 주요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읽어내고 있는 현재의 전쟁 현황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8일 중국 구라무기 대잔치 영상입니다. 全连注意，预备，走！ 오늘 꺼리튜브에서는 최근 개발되고 있는 중국의 첨단 과학이 집약된 군사기술의 은밀한 이면을 공개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초고속 기관총부터 심해 레이더 기술까지 중국의 기술력이 과연 진실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기술들이 일부 경로를 통해 무단 복제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를 현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쭙지 않은 중국의 첨단 무기들의 개발 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1분에 최대 225만 발을 사격할 수 있는 기관총 개발에 성공했다는 자극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분당 4,500발 수준의 일반적인 근접 방어 무기인 시위즈 체계와 비교해봐도 이건 너무나 압도적인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대로 분당 200만 발을 훌쩍 넘기는 이 기관총이라면 마하 7 이상의 초고속 표적까지 단숨에 격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성능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미국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일제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는 물리적인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렇게 많은 총알을 발사하면 총열의 내열 문제, 탄약 재보급 문제, 그리고 실질적인 작동 원리나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이론상 분당 225만 발은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실제 전장에선 구현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이없는 사실은 중국 내부에서조차 이 거대 프로젝트를 담당했다는 업체의 기술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땅덩이가 큰 만큼 허무맹랑한 몽상가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중국은 그간 각종 무기 개발에서 타국 기술을 무단 복제하거나 역설계하는 데 집중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혁신 무기를 중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공식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세계에 또 다른 사기를 치는 부분은 세계 최초로 심해에서 고고도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다는 레이더 기술입니다. 이들은 심해 1000m에서 고도 5000m를 비행하는 고정기 항공기를 성공적으로 탐지하는 레이더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기술이 사실이라면 해전에 있어서 판도가 바뀔 뿐만 아니라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고 세계 해양 패권을 거머쥘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바닷물 속은 공기 밀도보다 1000배가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파의 도달 거리가 상당히 짧아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검증 과정 없이 중국 정부는 미국을 압살할 심에 레이더를 개발했다고 자랑질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중국 군사 전문가들도 심해 레이더는 이론적 수준에서 가능하더라도 실제 운용하려면 전력 공급과 통신 체계 등 복합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또 전 세계를 상대로 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중국은 이 레이더로 미국이 갖고 있는 제해권을 뒤집겠다는 식으로 호언장담을 한 것일까요? 해외 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발표 역시 국제사회의 관심을 돌리고 자국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홍보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가 국내외 다양한 군사기술 쇼케이스를 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레이더 시스템 발표 역시 그 일환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은 잇따른 세계 최초와 세계 최고 타이틀에 정신병 수준의 강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해주는 곳이 러시아입니다. 그나마 중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러시아는
중국 해군력은 미국보다 25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분석했을 정도로 미국과의 격차는 엄청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함정의 숫자나 최신 무기 개발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정 운용 능력이나 항공모함 전단 편성 등 종합적인 해상 전력을 평가했을 때 아직도 중국은 미국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 전문가에 따르면 러시아의 발언이 미국의 해군력과 단순 비교했을 때 25년의 차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는 점이 무척 이례적이라 말하는데요. 이는 러시아가 동맹으로서 중국을 두둔하기보다는 군사 분야에서 냉혹한 현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중국이 주장하는 기술 혁신이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강대국들은 중국의 허풍을 어느 정도 파악한 듯합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더욱 화려한 쇼맨십을 발휘하며 거대한 군사지휘소 건립에 나서고 있으며 세계 언론을 향해 자신들의 군사력을 화려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중국의 새로운 국방부입니다. 중국은 최근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의 10배가 넘는 규모의 초대형 지휘소를 건립 중이라는 뉴스를 전 세계에 흘렸습니다. 이는 마치 양적 우위만 확보하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행동은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전은 단순히 건물 크기나 지휘소 규모로 승패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신 인프라나 작전 능력 그리고 신뢰할 만한 무기 체계가 더욱 중요한 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핵심 부분에서 중국은 상당히 부실합니다. 반대의 예를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가상증강현실과 AI 또 각종 디지털 지휘 체계를 실제 전장에 통합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무기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교리와 운용 개념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시 말해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미국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제대로 가동할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이 무기 개발에서 독자적인 연구 대신 무단복제나 역설계를 빈번하게 하고 있다는 게 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중국은 전투기나 잠수함 분야에서도 러시아나 서방의 구식 플랫폼을 카피한 뒤 이를 개조해 중국산 무기로 홍보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산 무기라고 하면 한 번쯤은 기술 신뢰도 면에서 의구심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실전 검증의 부재인데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실제로 무기가 전력화되면 크고 작은 분쟁이나 해외 파병 등을 통해 실전에 투입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빠르게 수정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며 신뢰도를 높이는 게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이 해외 실전 및 훈련에서 검증을 거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받는 것만 봐도 이런 수정 보완 작업을 꾸준히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 무기 체계는 자신들만 아는 스펙으로 이론적 성능만 강조할 뿐 실전에서 입증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왜 저렇게 자신있게 스펙을 주장하는 걸까라는 점 말인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역설계와 복제 기술을 가능케 한 비밀 중 하나는 바로 해외 핵심 기술자 스카우트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군수업체 출신 엔지니어들을 거액으로 유치해 설계 도면이나 핵심 부품의 생산 노하우를 빼내는 방식이 만연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은퇴하거나 퇴직한 군수 전문가들이 중국 기업에 초청받아 단기 계약으로 자문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을 정도인데요. 이 과정에서 공식 수출 금지 상태였던 첨단 센서 기술이나 지휘 통제 소프트웨어의 일부분이 중국 측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빼낸 설계 노하우를 재조합하고 중국식으로 포장해 신무기를 내놓는 패턴이 형성된 것입니다. 중국은 이런 개발 방식을 군사굴기라고 부르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그 기반이 허술하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중국의 문제는 더 남아 있습니다. 사실 무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군사교리와 여기에 맞는 실전 운용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첨단 무기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각지에서 작전을 펼치며 다양한 전투 상황에 맞춰 무기 체계를 최적화해 왔습니다. 한국 역시 국제 평화 유지 활동과 해외 무기 수출 등으로 여러 작전 환경을 경험하며 문제점을 보완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대규모 실전 경험 자체가 극히 드뭅니다. 더군다나 지휘체계 역시 당 지도부의 간섭과 수직적 문화를 고스란히 반영하다 보니 자율적이고 유연한 전장 대응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중국군의 교리는 구소련식 대규모 지상전 개념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현대전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즉, 현대전장에 필요한 신속기동, 정밀타격, 해양공중 협동작전 등은 아직 중국군의 최대 약점으로 꼽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이 내놓은 이딴 군사기술 발표가 미국이나 한국 나아가 동북아 안보 환경을 당장 뒤흔들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어느 정도 위협은 될 수 있어도 아직은 그들이 강조하는 세계 최고 성능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만들어낸 무기가 실제로 쓰이는 순간 그동안 과장된 성능 홍보가 들통날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고 어느 전장에든 마음 놓고 투입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국 무기 체계가 지닌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또한 중국군 교리의 낙후성과 지휘 체계의 경직성은 전쟁 발발 시 치명적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전은 순식간에 판도가 바뀌고 신속한 결단과 전술 전환이 요구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나 한국 등 실전을 경험해온 국가들과 비교해 여전히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중국이 발표하는 군사기술의 화려함 뒤에는 분명 허점이 존재하며 주변 강대국들은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계속해서 대형 지휘소 건설과 신무기 개발 소식을 쏟아내고 있고 이 과시적 태도가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의 이런 군비 경쟁으로 한반도 정세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북한에 자신들의 현대 무기를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은 반드시 국가 안보의 가장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지원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위협으로 자리 잡는 게 문제란 뜻입니다. 그러니 분당 225만, 발발사든 심해 레이더든 초대형 지휘소든 실제로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의문이 들더라도 우리는 이런 모든 부분을 강력히 막을 방법을 방비해야 할 것입니다.